네, 반갑습니다.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언어의 설계와 구현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우리가 20문항 중에서 적어도 16, 17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용 자체가 비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과거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모태다라고 할 만큼 C 언어는 그만큼 중요하고 현재로서도 이제 각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C 언어에 대한 기초를 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뭐 자료 구조론이나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관련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 C 언어를 토대로 진행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 언어를 모르면 컴퓨터 공학도로서의 더 이상의 공부는 하기 힘들 정도로 C 언어가 바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그 최근 기출 문제를 뒤져보면 20문항 중에서 많게는 5, 6문항까지 C 언어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 과정의 결과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간 말고 이제 다음 시간 제3강에서 C 언어에 대한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 체계나 어떤 구조 같은 경우에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 인간과 컴퓨터 간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컴퓨터는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인들에게 영어로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컴퓨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어는 빼버리고 동사, 목적어로만 갖고 명령을 내린다는 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 3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3강에서도 C 언어, C 랭귀지라는 그 언어 자체를 뭐 1시간 만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릴 수는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베이스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강을 일단은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문항 중에서 많게는 한 5문항, 6문항까지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나머지 15문제는 거의 다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사실 언어의 설계 및 구현이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렵고 암기를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아, 선생님 저는 암기는 도저히 못합니다. 암기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공부를 시작을 한 만큼 조금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본강 속에서 외우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본강 속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추후 문제 풀이 때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외워둘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언어의 설계와 구현입니다. 설계란 말은 뭐 집을 설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펴놓고 설계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그 집에 살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그 집을 이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죠. 그리고 설계가 다 끝나면 건물을 이제 지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설계와 구현이란 말은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언어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그 설계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나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고려사항 같은 게 필요하겠죠? 뭐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래밍의 작성 절차는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또 입력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출력은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를 하게 될 거고 또 순서도를 작성하게 될 거고 또 프로그램 구현, 코딩이라고 합니다. 또 코딩을 하게 될 거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고 그리고 실행해서 문서화시킨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외우려고 달려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단계를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돌아가서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요즘은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거 보려 그러면 집에서 보려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잖아요. 우리는 다들 정식으로 이제 돈을 내고 다운받아서 보잖아요. 뭐 어둠의 경로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데 과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 동네 비디오 가게를 돌았어요. 또 DVD 가게를 돌았죠. 비디오 가게에 가게 되면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앉아 계시고 아르바이트도 뭐 있으시고 뭐 그 책방처럼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가 쫙 전시가 돼 있죠. 외국에는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다 사라졌지만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영화를 골라서 그 비디오 테이프 한 2개 정도 뭐 2+1 그래서 2개 빌리면 하나 또 공짜로 빌릴 수 있고 추억의 얘기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집에 와서 보기도 합니다. 자, 대여 기간이 신프로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뭐 9프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되고 그러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디오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바코드로 찍어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 골라서 갖고 가면 뭐 전화번호 뒷자리 몇 번입니까? 뭐 1111입니다. 111 딱 불러주고 비디오 바코드로 딱 찍어서 하면 그 사람의 신상 명세서가 쭉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언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갖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또 언제 또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회할 수 있고 또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가 얼마인지도 나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초창기에 비디오 가게 사장님 앞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들어 본다기보다는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프로그래머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디오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그 손님들이 테이프를 빌려갈 때마다 그거를 노트에다가 수기로 이렇게 적어 나갔단 말이에요. 초창기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적어 나갔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비디오 테이프 갖다 줘야 되는데 언제 갖다 주지? 막 장부를 뒤져서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연체료가 얼마 되는지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디오 가게 사장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그 프로그래머한테 우리 비디오 가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달라.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짜달라.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가 사장의 말만 듣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프로그래머가 비디오 가게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이 비디오 가게에서는 이러한 어떤 절차나 과정들이 필요하더라 라는 걸 프로그래머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뭐 사실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보통 이제 비디오 가게 사장이 프로그래머에게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래머가 이제 사장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겠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비디오 가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대여하는 손님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오면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니까 입력하는 방식은 바코드를 입력해야 될 거다. 연체료는 얼마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메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출력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 손님들이 갖고 오면 바코드로 찍어서 입력하고 출력은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절차를 순서도 플로차트를 하죠. 그러니까 그림 도형을 이용해서 설계 도면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보면서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 코딩하는 게 그 프로그래머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C 언어로 코딩을 할 거고 포트란 언어로 만든다 그러면 포트란 언어로 할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컴퓨터에서 모의 테스트를 해보죠. 테스트를 해보고 실행해보고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납품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짜놓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화를 통해서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그 프로그래머는 다른 그 동네의 비디오 가게 사장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하면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또 만들어 주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을 공부한다는 그 발음이 안 돼요. 관념에 빠져 있으면 이 내용 자체가 한없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무에서 비디오 가게 사장이니까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만들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이 내용 자체가 쉬워진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울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다음 중 프로그래밍 작성 절차에 대한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 내용이 나오면 아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비디오 가게의 절차 순서를 생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따로 외울 거 아닙니다. 자, 고려사항도 나오죠. 자, 개념의 명료성,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구분의 명료성, 문제 해결에 대한 적합성, 프로그램 검증의 용이성, 호환성, 그렇죠? 호환성, 그리고 언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중 프로그램 언어의 설계에 고려사항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의 구현 기법의 이제 또 첫 번째 번역 기법, 트랜스레이터 기법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던 거죠.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지난 시간에 했던 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이 도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을 이제 도표로 그려놨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언어인 고급 언어를 기계 중심의 언어인 기계어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중간에 뭘 쓴다? 번역기라는 걸 쓴다. 번역기의 대표적인 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컴파일러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인터프리터는 쉬워요. 프로그램 단위로, 이거는 프로그램 단위로 번역을 한다니까 덩치 큰 거를 번역한다는 얘기고, 얘는 줄 단위로 번역을 해요. 이거 차이점 기억하세요. 제가 체크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집중해서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출력 자료는 입력 프로그램과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이 컴파일러고, 직접 입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인터프리터입니다. 자, 장단점 비교해보면 컴파일러는 반복문이나 부프로그램이 호출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반복문이 많은 경우에 컴파일이 유리하고, 인터프리터가 유리한 것은 디코딩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큰 기억 장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짧게 끝내버리니까 큰 기억 장치는 필요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은 아닙니다. 어차피 오늘날 늘어나는 기억 장치가 많기 때문에 기억 장치가 모자란다고 해서 뭐 기억 장치를 좀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나쁜 뭐 번역기를 쓰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기억 장치를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컴퓨터의 속도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집의 컴퓨터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잖아요. 엑셀도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도 띄워놓고 워드도 띄워놓고 게임도 하다가 인터넷도 보다가 많이 쓰다 보면 컴퓨터가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모리의 크기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메모리 안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마다 그 메모리 안에 들어가서 막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한 번씩 버벅대기 시작하면 컴퓨터를 재부팅 시켜줘야 돼요. 그럼 메모리 안에 내용을 깨끗이 비우고 다시 내가 필요한 것만 실행시키고, 그리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 빨리빨리 종료를 시켜주는 게 컴퓨터한테는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번역을 뭐 손쉽게 해야 되는데 메모리만 너무 걱정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프로그램의 크기가 컴파일러는 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인터프리터는 작고요. 수행 속도 컴파일러 빠르고요. 인터프리터는 느립니다. 한 줄 한 줄씩 하기 때문에 느리다는 얘기예요. 자, 번역 속도는 오히려 컴파일러는 덩치 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느리지만 인터프리터는 빨리빨리 번역이 된다는 얘기죠. 줄 단위로. 자, 요건 체크해 두세요. 정적이냐 동적이냐. 컴파일러는 정적이고 인터프리터는 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언어가 요거 지난 시간에 요거는 체크하면서 따로 별표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컴파일러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인터프리터 언어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잘 나와요. 제가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인터프리터 언어의 요 베이직과 리스프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 대부분 얘가 답으로 나와요. 인터프리터 언어에 속하는 것은 1번 베이직, 2번 포트란, 3번 코볼, 4번 파스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컴파일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코볼, 2번 C, 3번 에이다, 4번 베이직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외워둘 거는 인터프리터 언어에 속하는 게 베이직과 리스프다. 리스프는 인공지능형 언어다 라는 거.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시험에 요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중심으로 기억해 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스프와 베이직이 인터프리터 언어고 나머지 대부분은 컴파일러 언어다. 이렇게. 자, 이 표 자체를 그려놓은 이유는 시험에 비교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려뒀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세 번째 가상컴퓨터 나오는데, 뭐, 가상컴퓨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뭐, 가상이란 말 자체가 virtual,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게 가상컴퓨터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개념적으로 존재한다. 가상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 인터프리터에 사용되고요. 컴파일러 중간 코드 생성을 위해 사용되고, 기계 독립적인 언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가상 컴퓨터의 목적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이 세 가지가 맞는 답으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가상 컴퓨터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은 변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변수 이렇게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요. 컴퓨터 초보자들은 이 용어가 생소할 겁니다.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C언어 하면서 제가 변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변수의 크기도 잘 고려해야 되겠고, 레지스터의 집합, 기억 장소의 구조, 스택 구조와 관련된 레지스터의 정의. 이런 스택이라는 이런 용어도 추후에 한 번 더 언급할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가상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딱딱한 형태의 컴퓨터가 아니라 그 가상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사실 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사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암기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지금 한번 쭉 들어보시고 시험 문제 풀이할 때 그때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뭐지? 바인딩이 뭐지? 동적 바인딩이 뭐지? 정적 바인딩이 뭐지? 지금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그 컴공과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친다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 바인딩 하나만 갖고 1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합시다. 자, 바인딩에 대한 개념, 프로그램 내에 식별자를 그 대상과 관련 짓는 거, 바인딩, 관련 짓는 거, 뭐 연결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식별자와 그 값을 연결시키는 거다. 자,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있겠죠? 바인딩 시간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인딩 시간이라 한다. 이게 바인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을 묻는 문제가 나온 거야. 가나 다라에 보니까 무슨 시간인데 바인딩 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프로그램에서 내가 무슨 시간을 배운 거는 바인딩을 배운 것 같아. 그 지금 맞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히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바인딩에 대한 개념은 연결시킨다는 의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바인딩 시간의 종류가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이 있겠죠. 다이나믹과 스태틱이 있겠죠. 자, 동적 바인딩은 실행시간, 다른 말로 실행시간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정적 바인딩은 다른 말로 번역시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요 개념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적은 실행시간 바인딩, 정적은 번역시간 바인딩. 그죠? 요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바인딩의 종류 중에서 동적 바인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적 바인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문제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 호출 시간, 모듈의 가동 시간, 기동 시간, 실행 시간 중 객체의 사용 시점, 이런 것들은 동적 바인딩 실행 시간에 관련된 얘기고, 정적 바인딩은 언어 정의, 구현, 번역 시간, 링크 시간, 언어의 정의, 언어의 구현, 언어의 번역, 링크 시간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언어를 정의하고 구현하고 번역한다는 게 정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동적 바인딩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바인딩의 개념은 연결한다는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바인딩에 대한 개념까지 이해를 했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이제 언어의 구문이라고 해서 그 구문의 요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또 처음 보는 용어들은 나오죠. 근데 말 속에 의미는 다 있어요. 문자의 집합, 식별자, 예약어, 핵심어, 연산자, 구분 문자, 또 연산식, 주석, 자부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생성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 C 언어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지. 크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게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앱들이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C 언어 같은 언어로 짜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컴공과 학생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 사측 연산해서 뭐 입력값을 뭐 10을 넣고 입력값을 20을 넣고 그래서 10과 20을 더해서 3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정도의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짤 때도 문자의 집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며 식별자도 예약어, 그러니까 C 언어 프로그래밍 안에 예약어로는 어떤 예약어들이 존재하는지 핵심어가 뭔지 연산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 연산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는 사칙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비교 연산자는 어떻게 쓸 건지, 그죠? 네, 그런 얘기를 언어의 구문에 구문 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고, 자, 구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나 식과 같은 구문적인 단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문 문자를 사용하고, 또 주석 같은 거 프로그래밍 할 때 실제 실행과는 상관없이 주석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필요한 용어지만 프로그래머가 이걸 다 물론 프로그래밍 할 때 개념은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만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구문할 때 이 표기법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이 치려고 하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컴퓨터 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이 보통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그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서 경력이 많고 아주 실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이번에 문제 출제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보수를 드리고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그런 교수님들이 학교 생활도 바쁜데,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인력공단에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100문제, 80문제를 다 출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무자동화도 20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왔죠. 그 20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왔는 그 문제은행에서,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데이터베이스 문제은행에서 이번에 사무자동화 필기시험에 80문제를 출제할 때 80문제를 뽑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한 300문제 정도를 뽑아요. 각 과목별로 한 400문제를 뽑겠죠? 과목별로 한 100문제씩 뽑아요. 그럼 100문제를 딱 펴놓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20문제를 추려냈죠. 추려낼 때, 이거는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빼고, 이거는 또 문제가 이번 시험에 넣기엔 좀 뭐하다. 지난번에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또 빼고, 이렇게 빼고 중복 제거하고 20문제를 딱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문제를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만약에 딱 뽑아니까 18문제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한 2문제는 그 자리 즉석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들 때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이게. 그쵸? 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니까. 다음 중 프로그래밍 표기법 중에서 선택, 태기를 할 때 사용되는 기호가 무엇입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구문 표기법에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해요. 크게 어려울 건 없으세요? 첫 번째,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NF와 eBNF라는 말은 eBNF의 e는 익스텐시브죠? 익스텐시브, 확장. BNF를 조금 더 발전시켰던, 확장시켰던 그런 부분이다, 표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NF 표기법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 형식을 정의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고, 주로 사용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땡땡 두 개. 그 키보드에 콜론 두 개에서 이꼴 붙이면 이거는 정의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A, B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A는 B로 정의한다라는 뜻이에요. A는 B로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B는 A다. 이런 말로 정의한다는 의미를 쓸 때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는지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시는 분 계신 것 같아?
자, 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가지러 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책을 하나 가져오려고요. 자, 여기 한 책이 있어요. 정보처리 기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정보처리 기사를 한번 따야 되겠다. 시험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 현장에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자, 강의를 들을 때 책상에 딱 앉아서 이 책을 펴놓고 선생님 설명하는 걸 열심히 듣고 받아 적어요. 그죠? 막 받아 적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하는 거 받아 적을 때 선생님이 말하는 그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받아 적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교회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노트에다가 받아 적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다 적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약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안 쓰고 God이라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스피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위해서 그 노트를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만이 규칙이잖아요. 여기서 노트 필기를 할 때도 선생님 설명할 때 중요하다 하면 별표 1개 뭐 아주 중요하다 별표 3개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빨간 펜의 기능, 파란 펜의 기능, 형광펜의 기능이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할 때 들고 다니는 필통 속에 있는 색깔 펜들은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빨간 펜은 어느 정도의 의미고 파란 펜은 왜 쓰고 그냥 노트가 화려하고 예쁘게 하려고 빨간 펜, 파란 펜, 노란 펜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각 펜마다의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문을 표기할 때 그거를 글로서 다 쓰면 힘드니까 A, is 어쩌고 저쩌고 쓰면 힘드니까 이런 기호를 통해서 프로그래머들은 이 기호가 나오면 얘는 정의한다는 기호로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인 사람들은 이 그림이 뭔지 다 알죠. 뭐 할 때 쓰는 거라는 걸 아니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BNF 표기법. 두 번째, 이제 선택택이라는 짝대기 하나를 쭉 끊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기호입니다, 이 기호. 이거. 이 콜론이 아니고, 콜론.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 Shift 키 위쪽, 그러니까 엔터 키 왼쪽에 보면, JKL 옆에 콜론, 땡땡 콜론 있잖아요? 걔는 콜론이고, 엔터 키 위쪽에 보면 원 표시 있어요. 엔터 키 위쪽에 원 표시를 Shift 키를 누르면 얘가 이런 기호가 나오죠. 그죠? 이 기호의 이름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프라인. 요 기호. 그러니까 요 기호를 쓰게 되면 선택하는 거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이렇게 적게 되면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부등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요거는 비종단 기호로서 다시 정의될 때, 제대로 뭐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서 다시 정의될 때 쓰는 게 괄호 열었다, 닫았다예요. 요거. 그러니까 BNF 표기 방식 3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BNF는 BNF보다 좀 더 간결하고 효율적인 표기법이고요. 지시선이 화살표, 지시선. 그리고 네모는 비종단 표시, 어떤 처리 과정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네모, 그 다음에 화살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과 끝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죠. 이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은 뭐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타워는 종단, 그죠? 터미널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우리 사무자동화 필기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이제 이 구문을 활용하는 목적과 역할은 뭐 당연하겠죠. 문맥의 의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고요. 역할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형식 언어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형식 언어 이 자체도 조금 어려워요. 형식 언어가 뭐냐? 언어의 분석 및 번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요.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정의한 언어를 형식 언어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형식 언어의 개념은 수학적 기호를 사용한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형식 언어의 구성 요소는 알파벳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스트링은 문자 의미하시면 되겠고요. 언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언어에 대한 연산에 관련된 것이 형식 언어의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내용 다음 페이지 보세요. 형식 언어의 형식 문법의 정의 및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식 언어의 이제 타입이 이제 4가지 타입이 있어요. 제로 타입부터 3타입까지. 그러니까 타입 제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 3가지가 있는데, 타입 제로는 과거에 이제 사용됐던 거고, 타입 제로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인식하는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기계가 이제 튜링 기계를 쓴다는 겁니다. 튜링 기계는, 튜링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영화에서도 이 튜링이라는 사람의 그 컴퓨터 튜링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담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화도 개봉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튜링 관련 영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인식기로서 선형한계 오토마타라는 걸 이용하고요. 선형한계 오토마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냥 타입 1은 선형한계 오토마타를 인식기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타입 2는 컨텍스트 프리 문법으로 표현된 언어를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오토마타를 쓰고요. 컨텍스트 프리의 문법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되는 오토마타를 타입 2에서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 인식기로서 푸시 다운 오토마타를 인식기로 씁니다. 타입 5는 선형한계 오토마타를 쓴다고 그랬고, 타입 2는 푸시 다운 오토마타를 씁니다. 자, 타입 3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휘 구조를 사용하는데 사용되고, 오늘날 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 표현을 받아들이기 효율적인 오토마타가 되겠고, 인식기로서는 유한 상태 오토마타를 씁니다. 유한 상태 오토마타. 그래서 유한 상태 오토마타가 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도 요렇게 딱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산적인 입력과 출력의 유한수의 내부 상태를 가진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게 유한 상태 오토마타였어요. 이거 틀린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유한상태 오토마타 하면 알아요? 컴공과에서 오토마타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공부해요. 거의 한 학기가 가까이 공부를 해요. 우리가 이 오토마타를 알아야 됩니까? 사무자동 필기에서는 여기에 유한수의 내부 상태를 가진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유한상태 오토마타로 한다. 그 유한상태 오토마타는 타입 3 문법의 인식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4번째 정규 표현입니다. 정규 표현은 정규 언어로 나타낼 수식이고 상태 전위를 나타낼 수 있고 정규 집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정규 표현이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컴파일 과정에서 또 한 번 나오죠. 프리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휘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프리프로세스니까 선행 처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원시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선행 처리를 하고, 먼저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대신에 기존의 고수준 컴파일 언어로 전환한다.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게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죠. 그거 대신에 기존의 고수준의 컴파일 언어로 바꿔줌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선행 처리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프리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고급 언어를 사실 저급 언어로 번역한다기보다는 고급 언어를 또 다른 고급 언어로 번역한다라는 개념으로 쓰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휘 분석이라는 말, 어휘 분석하면 요거는 별표 치는데 토큰 생성이란 말이 반드시 따라 나와요. 토큰을 생성하고, 여기서 말하는 토큰 그러면은 토큰이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버스 탈 때 쓰는 회수권 말고 옛날 엽전처럼 생긴 동그란 거 우리가 이거 토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자, 토큰을 만들어주는 게 어휘 분석이다. 그렇다고 버스 회수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 원시 프로그램을 토큰이라는 문법적 단위로 분석한다. 작은 단위로 분석한다는 얘기죠.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나열된 문자열들을 기초적인 구성 요소 어떤 형태를 식별자, 구부문자, 인상기호, 핵심어, 주석 등으로 그룹화하는 단계다. 토큰으로 분해해서 그룹화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어휘 분석기로서는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죠.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림으로 보고 그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이렇게 읽어드려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 단위로 분할해 만드는 과정을 어휘 분석기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선행 처리는
컴파일러가 온식 프로그램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작업을 먼저 선행한다는 의미가 프리프로세서라는 의미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휘 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토큰 생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휘 분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분석하는 순서도 여러분 외워둘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 나죠. 어휘 분석 다음에 구문 분석이 나와요. 구문 분석하면 키워드가 요거예요. 파스트리 생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스트리가 생긴 뭐예요? 몰라도 돼요. 파스트리가 뭐냐 묻는 문제 안 나와요. 파스트리를 생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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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답은 구문 분석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뭐예요? 어휘 분석. 어휘 분석 다음에 뭐 있죠? 구문 분석하고 있죠? 구문 분석. 그죠? 어휘 분석 단계에서는 뭐가 생긴다? 토큰이 생긴다. 토큰입니다. 구문 분석 단계에 뭐가 생긴다? 파스트리가 생긴다. 요것만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필기시험에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죠?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파스트리가 뭐냐? 라고 나온 적 있어요. 주관식입니까? 아니거든요. 읽어볼게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하여 파서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과물로서 구문 분석에서 파서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물이 파스트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틀릴 사람이 있겠어요? 파스트리를 묻는 문제가 나와도 틀릴 사람 없어요.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어요. 파서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과물. 각각의 문장을 문법 구조에 따라서 트리 형태로 만든다. 파스트리잖아요. 파서에 의해서 생성된 트리 형태로 만든다. 문제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틀릴 사람 없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이 어렵지만 점수는 잘 나오는 과목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춥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야.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사실 국가기술 자격증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저 찾아와갖고 막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가기술 자격증이요. 그걸 취득해가지고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현장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격증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해가지고 몇 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패스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원서비 100만 원이다. 몇 시험 치겠어요? 안 친단 말이죠. 기본적인 지식만이 있느냐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자격증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실무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네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최단시간 내에 합격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자체가 원래는 이걸 배운다는 자체는 파스트리가 뭔지 구문 분석 뭔지 어휘 분석 단계에서 구문 분석 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뭐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출판사가 있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라는 출판사. 아주 의미가 맞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의미 분석이죠. 우리는 지금 어휘 분석 단계를 거쳐서 구문 분석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의미 분석 단계까지 왔어요. 의미 분석. 그 의미 분석은 뭡니까? 실행 가능한 중간 코드가 생성된다. 자, 어휘 분석 단계에서 뭐가 생겼어요? 토큰이 생겼죠? 구문 분석 단계에서 뭐가 생겼어요? 파스트리가 생겼죠? 의미 분석 단계가 지나면 뭐가 생긴다? 중간 코드가 생긴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메모를 해두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뭡니까? 코드 최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코드를 최적화시키는 단계까지 넘어오면서 우리가 언어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행 결과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중간 코드를 빠르고 또 작은 장소가 요구되는 최적화된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이에요. 왜 이 코드 최적화가 필요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분석기는 중간 코드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간 코드만 생성할 뿐 중간 코드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한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코드를 그대로 실행할 경우 실행 시간과 기록 장소를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의 최적화를 필요로 한다. 프로그래밍을 잘못 짜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n개하고 2의 n개하고 두 개의 차이점. 만약에 n이라는 값이 1로 들어왔어요. n이라는 값이 1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1개고 얘는 2개예요. 그죠? n이라는 값이 2로 들어왔어요. 2로 들어오면 얘는 2개고 얘는 2, 4, 4개가 되죠. 근데 n 값이 1개일 때나 2개일 때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맞죠? 근데 n 값이 만약에 100개면 n개면 얼마예요? 100개죠. 2의 100승이면 얼마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수가 나오죠. 이걸 만약에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n 값을 1로 하면 얘는 1초밖에 안 걸려요. n 값을 2로 하면 얘는 2초밖에 안 걸려. 근데 n 값이 1로 했을 때 2의 n승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얘는 2초가 걸리고 2의 n승계만 시간이니까 얘는 4초가 걸리죠. 근데 n 값이 만약에 100개라 그러면 얘는 100초밖에 안 걸리지만 얘는 엄청난 시간이 잡아먹어버렸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n개 형태로 짜느냐, n초 형태로 짜느냐, 2의 n초 형태로 짜느냐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잘 짜내려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최대한 줄이고 메모리 활용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게 프로그램을 잘 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편리하게 그 프로그램을 쓸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쓰레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프로그램의 기능이 단순하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뭘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비전공자 입장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깊이 있게 물론 사무자동을 따고 나는 진짜 프로그래머가 한번 돼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프로그래머의 꿈을 꾸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자동 산업기사만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두게 되면 문제 푸는데 수월해집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되고 뒷부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목적 코드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링크 이제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죠. 나머지 여러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이제 구문 분석 이제 종류 중에서는 이제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앞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코드 최적화 넘어와서 그 다음 단계 목적 코드를 만들고 링크까지 해서 컴파일 과정, 그죠? 7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구문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상향식 기법과 하향식 기법이 있다는 그 두 종류예요. 뭐 상향식 기법이 뭐냐, 하향식 기법이 뭐냐면 역시 문제적인 다 답이 있죠. 상향식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고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터미널에서 뿌린 노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뿌리 노드, 즉 시작 기호가 만들어지면 올바른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다. 뿌리를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가 상향식이 되겠고,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파싱할 수 있는 문법에 left recursion이 없어야 하고, recursion이란 말은 이제 재기, 뭐 반복, 뭐 이런 뜻입니다. 자, left factoring을 해야 하므로 상향식 파스보다는 일반적이지 못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recursion이 뭔지, factoring이 뭔지 이런 개념 몰라도 된다 했습니다. 단지 하향식 기법에서 상향식 파스보다는 일반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루트로부터 프리오더 순으로 주어진 문자에 대해 파스트리를 구성하게 되겠고요. 입력 문자에 대해 좌측 유도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문제 풀 때 나오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문 분석에서는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세 번째 이제 LL 구문 분석과 LR 구문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영어 약자를 보세요. LL이 뭐의 약자입니까? 레프트의 약자고 LR은 레프트 라이트의 약자예요. 그죠? 왼쪽으로부터 읽고 좌측으로 유도한다. 선생님 왼쪽으로 읽고 좌측으로 유도한다. 지금 또 계속 얘기하지만 몰라도 됩니다. LL 구문 분석의 LL의 약자는 레프트 약자예요. 왼쪽으로 읽고 좌측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LR 구분 분석은 레프트 라이트니까 왼쪽으로 읽고 우측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LL 구문기법은 하향식 과정의 반복 검조 문제를 대한 해결식이 LL이고요. 그러니까 하향식의 해결식. 그 다음에 LR 구문법은 상향식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타심 방법이다. 그러니까 상향식과 관련된 게 LR 기법이다. 그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유도냐, 우측 유도냐 차이점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는데, 이번 시간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뭐 틀릴 문제는 사실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자료형과 C 언어의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C 언어를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5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C 언어는 코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 5에서 6문제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습 화면을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자료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에서 3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강에서 개념을 배웠고, 2강에서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시험에 틀릴 만한 내용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강의를 안 듣고 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과목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뭐 아니면 돕니다. 20문제 중에서 18점을 맞느냐, 아니면 이 과목에서 꽈락을 맞느냐, 그 차이는 강의를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C 언어에 대한 맛보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조대호였습니다.